이 사람이 뭐길래요? 도대체 왜 아버지 인생에 끼어든 겁니까? 정말 모르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한 게 뭔지 스스로 모르겠냐고요? 나는 그냥 내 정당한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필요할 때만 손 내밀고 그렇지 않을 땐 외면하고 그게 가족입니까? 그래도 이 유 원장은 인정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권리를 말하는 겁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건 단지 편안하게 모시려고 한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두 남자의 인생을 뒤흔든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노인은 홀로 요양원에 버려지고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난 옛 제자와 부자 같은 유대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숨겨진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만요. 이 이야기의 끝을 보시고 나면 분명 마음이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인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강원도 원주의 늦겨울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낙엽처럼 쓸쓸하게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작은 오두막 같은 집 안에서 누군가의 기다림은 점점 시들고 있었다. 전화 한 통 없는 고요한 오후 식은 밥상. 위로 덜 식은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아니,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걸 내어주고 난 뒤 남겨진 건 공허한 정적과 사라져가는 이름뿐이었다. 정만수 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평생을 살아온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이제 78세 교직에서 물러난 지도 오래지만 사람 좋은 웃음과 반듯한 말투는 여전히 선생님 같았다. 그러나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삶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장남인 민재 씨 하나 바라보며 살았던 날들이 오래도록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늘 쓸쓸함이 고개를 들었다. 집은 오래됐지만 정갈했고 마당 한켠에 직접 손질한 화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가꿨던 꽃나무 아래에선 매해 봄마다 작고 하얀 들꽃들이 피었다. 그곳에서 정만수 씨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말이 없을수록 추억이 말 대신 그의 곁을 맴돌았다. 민재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다. 어릴 적부터 눈치 빠르고 야무졌던 그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귀찮아했고 시골 특유의 느린 일상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돈과 현실의 밝은 성격은 어느새 감정보다 계산에 익숙해졌다.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는 모습에도 그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일이겠거니 그런 식의 거리감만 남아 있었다. 동철 씨는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요양보호사였다. 경기도 수원에 살며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같이 오갔지만 단 한 번도 투덜대는 법이 없었다. 무뚝뚝한 얼굴 뒤로는 따뜻한 눈빛이 숨어 있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환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고 그들의 가족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했다. 정만수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법적 절차까지 마친 유언장을 작성하며 전 재산을 외아들에게 상속했다. 그것은 의무이자 사랑이라고 믿었고 남은 생은 조용히 사그라지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 씨의 연락은 뜸해졌고 안부조차 오지 않았다. 그렇게 외로움이 병이 되고 병이 깊어지자 결국 정만수 씨는 민재 씨에 의해 요양원에 보내졌다. 강원도 외곽 오래되고 조용한 시설이었다. 요양원 복도는 고요했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빛만이 계절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정만수 씨는 처음으로 동철 씨를 만났다.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는 요양보호사의 시선은 낯설게 다정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돌봄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다. 이름을 부를 때의 어조, 말없이 담요를 덮어줄 때의 손길,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따뜻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다시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다. 그 믿음은 조심스럽게 틈을 만들었고 마음은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모르게 말없이 처음엔 그저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공기였다. 익숙하던 집, 익숙한 냄새, 아내의 사진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밀려나듯 들어온 이곳은 따뜻하기보다 차가웠다. 침대 매트리스는 부드럽지만 마음은 바닥처럼 텅 비어 있었고 벽에 걸린 풍경화조차 차가운 시선을 돌릴 데가 없었다. 정만수 씨는 매일 아침 침대 옆에 세워진 보조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떨어지는 속도마저 느리게 느껴지는 하루. 시간은 무심했고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도 점점 흐릿해져 갔다. 병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니면 그냥 버려졌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은 들리지 않았고 대화는 이따금 동문서답으로 끝났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눈동자엔 생기가 사라졌다. 민재 씨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맡긴 뒤 연락을 끊었다. 사무적인 말투로 최대한 좋은 곳으로 골랐다는 말만 남기고는 마치 그 책임마저 끝난 것처럼 돌아섰다. 돈은 제때 보내졌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가끔 간호사들이 가족 방문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거론할 때마다 정만수 씨는 애써 귀를 닫았다. 괜히 누군가의 안부에 흔들릴까봐, 자신만 더 초라해질까봐.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에서 내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정만수 씨의 손등에 따뜻한 무언가가 닿았다. 고개를 돌리니 동철 씨였다. 말없이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다. 서툴지도 않았고 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써내려가는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동철 씨의 존재가 마음에 남기 시작했다. 언제나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무릎이 시릴까 담요를 덮어주고 잠을 설치는 날엔 말없이 곁에 앉아주었다. 누가 시킨 것도 의무도 아닌 진심 같은 돌봄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 의해 처음으로 깨질 뻔했다. 그날 동철 씨는 작은 웃음과 함께 말했다. 예전에도 이런 손길 기억나세요? 그 말에 정만수 씨는 순간 눈빛이 흐려졌다. 기억 속 어딘가가 불쑥 떠올랐지만 짚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고 가슴 한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여왔다. 왜인지
익숙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동철 씨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정만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감정은 기시감이었다. 어디선가 언젠가 분명히 만났던 누군가와의 기억하지만 왜 어떻게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혹시 정말로 혼란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도 이런 손길 기억나세요? 단순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한 문장이 정만수 씨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요양원의 일상은 여전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가끔은 산책도 나갔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정만수 씨의 시선은 자꾸만 동철 씨에게 머물렀다. 동철 씨의 손길,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익숙했다.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분명 과거의 어느 순간과 겹쳤고 이 낯선 보호사가 어쩐지 너무 따뜻했다. 어딘가 이상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혼자 뒤척이던 정만수 씨는 문득 떠올랐다. 오래전 교직에 있던 시절 6학년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한 소년 말이 적고 항상 혼자였지만 책상 서랍에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자주 넣어두던 아이 부모 없이 고모 손에 맡겨졌고 자주 결석했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름이 정만수 씨는 벌떡 일어나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밤늦은 복도를 천천히 밀고 나갔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동철 씨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온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 씨는 일부러 동철 씨에게 물었다. 자네 고아였나? 짧고 담백한 질문. 그러나 그 말에 동철 씨는 잠시 정지한 듯 눈을 내리깔았다.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조용한 고백 하나가 마치 꽉 막혔던 기억에 방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정만수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손등 위로 흐르는 따뜻한 눈물은 오랜 세월 묻어둔 회한이었다. 그날 이후 정만수 씨는 더욱 불안해졌다. 자신은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와 곁에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숨기고 있었는지. 한편으로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고 다른 한편으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점점 커져만 갔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아이가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나는 무심히 그 이름조차 잊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자식이라고 피부치라고 전 재산을 물려주었던 민재 씨는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날 오후 요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간호사가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아드님께서 연락하셨어요. 다음 주쯤 면회 오신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정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은 이상하게 뒤틀렸다. 왜 이제야? 무엇을 위해?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동철 씨의 눈빛도 어딘가 경계심을 머금고 있었다. 감정의 물살이 잔잔하게 흘렀고 곧 커다란 파도가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재 씨가 요양원을 방문한 날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날씨였다. 봄 기운이 머뭇거리며 들고 있던 마당의 꽃봉오리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 속에는 꽃 향기보다 날선 긴장감이 먼저 감돌았다. 안내를 받은 민재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를 채운 햇살조차 묘하게 숨을 죽이는 듯 느껴졌다. 정만수 씨는 침대에 앉은 채로 민재 씨를 맞았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움은 없었다. 오히려 어떤 서늘한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민재 씨의 눈빛은 따뜻함보단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억지로 들어 올려진 인사처럼 굳어 있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간단한 안부 뒤로 본심은 숨지 못했다. 눈빛은 방안을 살피고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 테이블 위의 약통, 심지어 서랍 손잡이까지도 빠짐없이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혹시 옛날에 말 안 하신 돈 같은 건 없으시죠? 그 순간 방 안이 공기는 얼어붙었다. 말끝을 붙잡은 정만수 씨의 숨이 눈에 띄게 얕아졌다. 그렇게까지 기다렸던 얼굴, 그토록 믿고 전부를 맡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고작 그것이었다. 동철 씨는 복도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였지만 정만수 씨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정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그러자 민재 씨는 더 대놓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게 예전에 아버지 금고에서 따로 빼둔 돈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차피 제게 다 상속해 주셨던 거니까 혹시 빼먹으신 게 있는지. 그 말에 정만수 씨는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고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분노가 어린 채 떨렸다. 침묵은 더 깊어졌고 그 침묵은 곧 단절로 이어졌다. 그날 밤 정만수 씨는 처음으로 밤새도록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산소기를 쓰고 누운 채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괴감이 깊게 깔렸다. 왜 믿었을까? 왜 전부를 내어주었을까? 왜 자식이라 여겼을까? 동철 씨는 그를 지켜보며 말없이 곁을 지켰다. 가끔 정만수 씨가 몸을 웅크릴 때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고 식은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마음까지 감싸려 애썼다. 정만수 씨는 그런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 며칠 뒤 정만수 씨는 동철 씨를 불러 조용히 앉혔다. 눈빛이 깊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나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곧 동철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관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뒤엉켜 있던 신뢰와 배신, 회한과 따뜻함이 만들어낸 인생 마지막 선택이었다. 마침내 오래된 기억이 확실해졌다. 동철이라는 이름, 이름표 아래 놓였던 어린 시절의 눈빛. 정만수 씨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유일한 제자,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아이를 자신만은 외면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아이가 돌아와 이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삶은 때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 돌아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요양원의 입구에서 민재 씨가 다시 나타났다. 정식 방문도 아니었고 연락도 없었다. 관리실로 들르지도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와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급했고 표정은 다급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한. 얼굴 직원 몇 명이 뒤따라가며 제지하려 했지만 민재 씨는 당당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입니다. 볼 권리 있습니다. 그 시각 정만수 씨는 침대 옆 테이블에 펼쳐둔 유언장 초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철 씨와 함께 몇 날 며칠을 고민해가며 정리해둔 문서였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은 단순한 물질의 분배가 아니었다. 외면받은 시간과 다시 받아들인 온기와 그 모든 감정이 묻어난 마지막 기록이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재 씨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쳤다. 당황한 간호사가 따라 들어오며 죄송합니다. 제지를 못해서라고 속삭였지만 정만수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허락했다. 민재 씨는 한눈에 테이블 위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얼굴이 굳고 숨소리가 가팔라졌다. 이게 뭐예요? 이걸로 장난하자는 겁니까? 민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유언장을 집어들고 손끝으로 문서를 흔들었다. 이 사람이 뭐길래요? 요양보호사 하나가 대체 왜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죠? 그 말에 정만수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 한마디로 이미 모든 답을 전한 듯했다. 그것은 거절이었다. 외면이었다. 더 이상 아들로서 대하지 않겠다는 평생을 믿었던 관계의 절연이었다. 민재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 분노와 당혹, 당황과 혼란이 동시에 얼굴에 뒤섞였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문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동철 씨가 방에 들어섰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뒤바뀌었다. 묵직한 긴장감이 벽에 부딪혀 올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재 씨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도대체 뭘 노리는 거죠? 이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정을 이용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동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 모습에는 흔들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향한 조용한 결심만이 서 있었다. 그는 정만수 씨의
곁에 조용히 섰고 침묵으로 그를 감쌌다. 민재 씨는 목소리를 높였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점점 자신만이 외톨이처럼 들려갔다. 동철 씨의 한마디 없는 눈빛과 아버지의 고요한 외면이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침묵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였다. 더는 여기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 민재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유 원장은 다시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고 그의 손끝은 공허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제야 스스로 깨달았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돈도 마음도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가 방을 나서는 순간 정만수 씨는 마지막으로 등을 바라보았다.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것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진심을 외면한 한 인간의 가장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밤이 내렸다. 요양원의 불은 대부분 꺼졌고 복도에는 간헐적인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정만수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감정이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뒤엉켜 한순간도 조용히 놔두질 않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자식에 대한 연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젖은 눈가를 닦으며 한때 품에 안고 재우던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베네짓하던 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며 울던 모습, 졸업식 날 어깨에 메달을 걸어주며 웃던 표정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속을 찔렀다. 하지만 오늘 민재 씨의 눈빛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아버지입니다라던 목소리는 유산을 잃은 자의 분노였고 그의 손은 끝끝내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토록 바라던 사랑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부정되어 버렸다. 정만수 씨는 그제야 진실을 마주했다. 사랑은 피로 이어진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피어난다는 사실을. 그 무언가는 시간과 마음으로 엮인 믿음이었고 온기였다. 그 모든 것을 동철 씨가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었던 그저 한 사람을 위한 진심. 한때 가르쳤던 제자가 세월을 돌아 다시 자신을 품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동철 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말은 없었다. 대신 손을 내밀어 정만수 씨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따뜻했고 묵직했고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 손 안에서 정만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안정을 느꼈다. 불안도 두려움도 후회도 그 손길에 잠식되어 갔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들이 밀려왔고 이제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고마웠네. 그 한마디는 평생을 돌아 결국 도달한 진심이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 방 안에선 어떤 기도보다 깊은 고요가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서로를 잃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평화였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요양원 마당에는 젖은 흙 냄새가 가득했고 담장 아래 작은 풀잎들 위로 빗방울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정만수 씨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식욕도 사라졌으며 말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마치 하나의 계절이 조용히 끝나가듯 그의 생애도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는 입맛이 없어 밥도 거의 들지 못했다. 약도 더 이상 잘 삼키지 못했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모든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고 했다. 요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지만 연락을 받은 이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재 씨조차도 그런 와중에 정만수 씨는 마지막 의지를 모아 동철 씨에게 부탁했다. 유 원장을 정식으로 공증받고 자신의 남은 재산을 동철 씨와 요양원 직원 일부에게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단 한 줄도 망설임 없이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달라고 말했다. 유산의 일부는 동철 씨에게, 일부는 자신을 돌봐준 몇몇 직원들에게,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라는 문장 아래 남겨졌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고 그 누구보다 진심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피부치에게조차 전부를 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은 깊이 닫혀 있었고 그 상처는 이제 치유보다는 정리를 택하고 있었다. 동철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만수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미 흐릿해진 눈으로 천천히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자네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일이야. 그 말 앞에서 동철 씨는 더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지나는 노인의 의지였고 무엇보다 감사였다. 그 감사는 피로 이어진 가족도 주지 못했던 마지막 위로였다. 공증인과 요양원장이 증인으로 들어온 날 정만수 씨는 오랜 시간 머물던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류에 이름을 쓰는 손은 약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필체는 단정했다. 종이 위에 남은 이름은 하나의 인생이 지나간 자취처럼 조용히 새겨졌다. 쌓인 옆엔 이 모든 것에 책임과 사랑을 남긴다는 문장이 덧붙여졌다. 그 짧은 문장은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무언의 고백처럼 읽혔다. 공증이 끝나고 모두가 방을 나간 후 동철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짧은 숨, 무거운 감정 방 안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 평온은 누구보다 크고 긴 여정을 지나 도착한 감정이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두 사람만의 것이었다. 정만수 씨는 그날 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네. 그 말에 동철 씨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단단히 아주 오래도록. 그 손 안에서 정만수 씨는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찾았다. 며칠 후 요양원에 민재 씨가 다시 나타났다. 예상보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눈,
정리되지 않은 셔츠, 평소답지 않게 푹 꺼진 어깨 누군가의 말에 뒤늦게 소문을 들은 듯했고 재산이 재배분되었다는 이야기가 확인되자 결국 발걸음을 옮긴 모양이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다. 발걸음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방. 안정만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동철 씨가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나른했고 커튼 사이를 타고 흐르던 바람은 마치 숨결처럼 고요했다. 민재 씨는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손을 놓았다. 이젠 무엇을 말해도 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이미 돌아서 버린 마음의 벽 앞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도 직감했다. 뒤로 돌아선 그의 눈가에 후회의 기색이 서렸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것을 마주했을지도 몰랐다. 오로지 계산으로, 손익으로, 유산으로만 아버지를 바라봤던 시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에 택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누군가였다. 민재 씨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발걸음은 느렸고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렇게 그는 생애 가장 조용한 패배를 아는 채 돌아섰다. 그날 이후 요양원의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정만수 씨가 남긴 따뜻한 유산이 요양원 곳곳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켰다. 휠체어 수가 늘었고 오래된 냉난방기가 교체되었으며 직원들의 처우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가 남긴 진심이 환자들과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정만수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사람을 끝까지 믿으셨대요.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신뢰와 진심의 상징처럼 퍼졌고 그의 이름은 누구보다 따뜻한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 동철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지켜낸 기억으로부터 오는 책임감이었다. 어떤 환자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 때 그는 가장 먼저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누군가는 그를 보호사라 불렀지만 누군가는 그를 마음의 집이라 불렀다. 정만수 씨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의 온기와 삶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고 동철 씨 역시 그 따뜻한 마음을 따라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정만수 씨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 위에 작은 들꽃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두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맙다는 말이었고 그리움이었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해 봄 요양원의 벚꽃은 유난히도 일찍 피었다. 하얗게 내려앉은 꽃잎들이 마당을 덮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 전하는 듯 흩날렸다. 그날 정만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은 고요했고 표정은 편안했다. 옆자리 의자에 앉은 동철 씨의 손을 꼭 쥔 채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 장면을 지켜본
간호사들은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안겨 있는 것처럼 평화로웠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방식은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정만수 씨의 마지막은 외로움이 아닌 누군가의 진심에 둘러싸인 평온함이었다. 작은 납골당, 고요한 산자락 아래에 그를 안치하며 동철 씨는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손에는 그가 남긴 유언장이, 마음에는 그가 남긴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고통이 아닌 책임으로 남았다. 다시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민재 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연락은 없었고 그 후로도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했다. 한동안 그의 회사가 크게 흔들렸고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정만수 씨가 떠난 뒤 요양원엔 그를 기억하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 그가 늘 앉아있던 창가, 의자 옆엔 작은 액자가 놓였고 그 속엔 한 줄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따뜻한 인연은 피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다. 그 문장을 읽은 이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물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를 바꾸게 했다. 그리고 동철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새로운 노인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때론 눈을 맞추고 때론 손을 잡아주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인연이었던 정만수 씨의 존재는 그의 하루 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진짜 가족이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마음속에 남은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장면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